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실은 이제 사표를 낸 건데 이 사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가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이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일부는 너무 역할을 안 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 통일부가 너무 일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사의 표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진짜 중요하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 뽑을 때 청문회 때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문이고 뭐 페이스북에 적은 글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서 장관을 만들어줬어요. 왜? 그분의 뜻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의 표명 이전에 뭐 어떤 이슈가 있었나 통일부 장관이 인지도라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 게 없어요. 뭐 있냐면 정세현 장관한테 맨날 축사나 하러 다닌다고 혼난 거. 그런 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 뉴스 사의 표명을 봤을 때 아니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장수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훌륭한데? 그런데 이번에 김현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한 게 첫 번째 업무라고 이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타이밍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깊게 고민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사의 표명이 됐다 이렇게 일단 보는데 어쨌건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너무 수동적으로 일을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민주정부에서는요 이런 게 있거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따가 우리가 홍남기 깔 시간도 있는데 홍남기는 이를테면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기재부 장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젠다 싸움에서 기재부를 이길 뭐 부처는 없겠지. 마찬가지로 통일부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면 돼요. 환경부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면 돼. 네. 가끔씩은 부딪히겠지. 내부적으로. 기재부는 돈을 아끼려고 할 거고 정반대로 뭐 고용노동부나 복지부 같은 데서 돈을 더 받아오려고 할 거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맡겨놓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때랑 똑같아지는 거야. 박근혜 때는 있잖아요. 이명박 때 그랬지. 노동부 앞에다가 고용자를 붙여요. 고용노동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기관으로 바뀌어버리고 환경부가 예를 들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데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환경부가 허락했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4대강이 그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고요. 이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서도 반대로 생각해봐. 남북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북한에 담당한 누구가 사퇴했다 그러면 일단 누그러지기 때문에 저는 못해서 잘리는 것도 있고 실제로 북한한테 보내는 성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현인 있으시잖아요. 우리 정세현 위원장님께서 그 청와대 참모들이 문제다.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이 갔었거든요. 대통령이 열심히 해가지고 타올을 좀 닦아놓으면 눈치껏 봐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저는 이게 저도 그 이야기도 진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그 참모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는 촛불정부의 참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막 지르자도 안 되고 우리가 저번에 그 뭐 재난지원금 등 해가지고 김상조 실장이 욕 좀 먹긴 했죠. 너무 보수적이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 대통령이 그거를 정리하면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김상조와 홍남기 욕을 먹었듯이 근데 내가 봤을 때 다음 통일부 장관이 중요합니다. 다음 통일부 장관은 100% 정치인 출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김현철 같은 교수, 학자 출신들이 못하는 게 이런 지점 때문에 그래요. 학자 출신들이 관료들을 못 잡아요. 장악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장악을 못 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강연만 다니는 거예요. 아니 장관을 시켜줬는데 그걸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 이해를 해. 네. 여론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여론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 통일부 입장에서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답을 드릴게요 내가. 요게 주도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짜고 나 미국 갔다 올래요. 미국이 어떻게 설득할래요. 이런 과정들을 주도적으로 해.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일종의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시키지 않은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민주정권의
통일부 장관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남한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빌미로 너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2주 이 격리 기간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계속 사람들 출장 가고 오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만큼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이슈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2주 아니라 한 달 격리를 감수하고더라도 일단 미국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전달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메시지는 전달하고 격리에 들어가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뭔가 이 실무선에서 움직인다는 어떤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실무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은 뭐 기다려야 한다는 어떤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적임자는 정세현, 그 다음에 임종석 괜찮아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맥을 갖고 있거든. 우상호도 괜찮습니다. 원래 저번에 개각할 때 우상호 의원이 통일부 장관 간다는 썰이 파다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교수 출신도 안 돼요. 그거는 정치인 출신들이 어떤 그 부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세게 지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소심해서 몸살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 장관이 아닐 때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메시지 세게 내는 사람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김현철 장관이잖아요. 김현철 장관 청문회할 때 보셨어요? 문 대통령 깠던 그 옛날 SNS 막 저쪽이 보여주잖아, 저쪽이.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 정치인 출신들이 움직여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작업이 막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태용호 동지는 어떻습니까? 확 이런 돈 같나? 정세현 장관은 뭐 이제 나이 좀 드셨고 연세도 좀 있고 예전에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럴 때는 좀 에이스가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랬으면 좋겠어. 네. 정세현 장관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정확해요. 저랑 똑같아요. 한 번 더의 현인? 아니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뇌피셜이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선거를 분석하거나 북한의 심리를 분석할 때 지금 당장 뭐 이런 식의 분석 뭐 아주 단편적으로 통일부 장관을 잘랐으니까 북한이 응답할 거다. 이게 안 된다고요. 사람이 질러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막 폭파시키고 막 이거 질러놓은 게 있는데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자극해가면서 뭔가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왜 안 뚫려요? 안 뚫려? 왜 막 이제 군사행동 하네 뭐 이런 소리에 자꾸 자극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면을 세워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제 화가 풀렸다라고 명분을 가질 때쯤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행동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로 말대 말로 싸우고 뭐 어떤 뭐 폭력 행위를 이렇게 좀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니까 이렇게 북한이 왜 저러나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제 크게 보면 1대1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그래서 지금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북한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 목적 자체가 폭력 행위를 보여주는 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정상국가에 이르기 위한 여러 긴 과정 중에 하나인 건데 그동안 약속했던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라도 져야 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로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기 지금 오늘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대한민국에서 멀리서 찍은 거 말고 폭파 사진하고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조선중앙TV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평양 지부이죠.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서 이걸 공개했다는 거는 의도가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네. 우리 인민들 보시오. 우리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어. 간단히 말해서 이 행위가 미국 보라는 행위도 되고
북한 내부도 보라는 행위도 되는데 문제는 이따가 그 이야기를 내가 할 거예요. 대한민국한테는 너무 자극적이야 이게. 대한민국 여론이 안 얻어진다고. 그러니까 요건 북한은 지금 이렇게 세게 나가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걸 폭주라 그러더라고. 폭주. 유먼 폭주. 아니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말한 지 3일 만에 폭파시켜 그러면 어떡해. 뭔가 우리가 뭐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오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서울 불바다 되는 거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행위는 무지하게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거 싫어하잖아. 우리는 촛불도 평화스럽겠잖아.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봐주니까. 네네. 모멘텀이 없이 계속 똑같이 갈 거니까. 네. 더군다나 북한 제재나 이런 걸 떠나서 코로나 등 해가지고 거의 말라 죽어가니까 그냥 욕먹을 각오고 질러버린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주말 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핵실험부터 그러니까 이런 그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엔의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언제든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양에서 저 동해 쪽으로 미사일 실험을 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명분을 가져서라든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유엔 추가 제재 안 받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선택한 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수준에서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복원시킬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다가 그게 미국이 발끈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효용성이 있는 지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쪽 국내 메시지만 증폭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라서 그 타격의 시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에 일부러 네, 해서 사실 장 어제 마감된 뒤에 네. 그랬고 우리나라 장은 이제 3시 반에 마감이 되지만 사실 미국이 장이 끝나기 전에 이게 터졌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걸 자기가 부신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는요. 너무 표현들이 세잖아요. 원래 북한 그러니까 추운 쪽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해. 표현이 되게 거칠어. 우리가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여기 되게 애매모호한 게 우리 방송하는 스탠스가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냐면 북한을 심하게 까자니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노력이 물거품되는 것 같고 북한을 안 까자니 뭐랄까 얘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그쪽의 정서가 다르다는 거지. 네. 그렇다 보니까 저쪽의 입장에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그럼 얼마나 방자해지도록 놔둬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꼬라지가 나서 폭파했을 수 있다고 쳐. 근데 거기다가 막 대통령까지 욕을 하면 사실 김여정은 그거 알아야 돼요. 이 남북 통일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우리 최고조는 소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까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 무슨 운동을 하려면 여론을 등에 업고 해야 된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이나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새끼들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평화통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세게 나와서 우리가 바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군사적 조치 같은 것들이 계속 선행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하나씩 등을 돌려. 그런 바보 같은 운동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고 있다니까 이제 조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심정을 알겠는데 좀 심하잖아 이것들아. 그렇죠. 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 대통령은 왜 그렇게까지 비난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쪽에 관심 받기 시작했잖아. 통일부 장관도 그만두고
뭐 무슨 조치가 되면 이걸로 끝내야 된다고.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 더 나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좀 한편으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쪽 정치 세력이 받고 있는 정치적 압박감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지만 북한 내부의 고유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큰 게 이제 군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대도 우리나라의 군대를 바탕으로 바라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휘부가 있고 지휘부가 모든 걸 책임지잖아요. 뭐 작전부터 군수까지. 그런데 북한의 군대는 일종의 독립재산제 같은 형식이에요. 각 지역의 군대가 중앙 본부로부터 보급을 받거나 어떤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부대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지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지휘관이. 그러니까 각각의 그 부대가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처음 위원장으로 이게 취임했을 때 반대했던 세력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가하는 거죠. 당신이 약속한 성과가 없으면 책임져라.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핵을 포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그 각 부대의 지휘관을 비롯한 그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잃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압박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의 발언 수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 받고 있는 정치적 압박도 세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겠다고. 네. 문화가 다르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 윤두환 그 국민소통수석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취지를 그러니까 김여정이 지금 연일 문 대통령 비난하는 메시지에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리한 어조로 폄훼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북측의 이러한 사디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북한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 상황을 이해한다면 어제 일까지는 이해해요. 나. 그렇게 안 하면 자신들 안 쳐다봐 주니까. 근데 이게 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게 폐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분위기가 우리 같은 평화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니들은 북한 공격 못하니? 이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혹시나 보고 있다면 그쪽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보고 있어. 잘 생각을 하세요. 북한 인민들도 지금 조선중앙TV 등의 그 장면을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김정은 위원장이 세게 나가는구나. 얘네들 그런 거 있잖아. 굶어 죽어도 자존심 하나만큼 지키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더 이상 어떤 메시지 내면서 국민들한테 평화 통일이고 개풀이고 앞으로 안 봐. 이 분위기 만들면 북한이 더 손해입니다. 네, 북미 회담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왜 김정은을 응원하고 김여정 이쁘다 하면서 했겠어요. 그건 다 우리나라나 우리 대통령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더 이상 뭐 이쁘다 해줄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중국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사실은 북한이 하나 믿고 있다면 중국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일부러 열차 타고 지나가는 우리 뒤엔 중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시끄럽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한국만 해도 그러니까 북한은 전통적인 우호의 대상이지만 한국만 해도 전 세계 몇 나라 안 되는 주요 교역 국가야. 이런 상황에서 이 주변이 시끄러우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 자주 이야기하는데 미국과 상대를 하려니 중국이라는 뒷배를 배경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는 시진핑이 대한민국에 빨리 방한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큰 나라가 중재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지금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선 측면에서 지금 많이 바빠. 사실 신경 안 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지금 딱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네오콘 이런 그룹들이 물밑에서 어마어마하게 남북관계 방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이 과정을 뭔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뒷배를 통해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까지 잃게 되는 어떤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쪽이 우리한테 뭔가 고개 숙인다 그럴까? 이런 분위기를 분명히 김여정이 만들어줬다고 봐요. 이런 상황일 때는 대한민국도 세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한테. 그러니까 6.15 20주년 그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주요한 메시지도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이후에 충분히 명분을 쌓을 만큼의 시간은 지났다. 그동안 그 미국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를 했고 협조를 요구를 했지만 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국이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의 시간은 지났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 왔다라는 게 이제 6.15 기념사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너무 빠르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엇박자가 난 것 같지만 앞으로는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보람 청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네. 5분 동안 얘기해.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50대 분들의 어떤 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 본인이 교육받은 환경이 어땠냐면 맨날 그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간첩 신고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 뭐 빨갱이 이런 얘기 듣고 자란 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뿔이 난 줄 알았다고 정말 악마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 세대까지만 해도 제 친구들이 보면은 뭐 몇 년 전에 올림픽 때 한반도기 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뭐 하는 소리냐. 네, 그렇게 그 세대에서도 그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뭐 언론에서 접하는 것만 봐도 뭐 미국이 맨날 악의쪽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사상이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저기를 한 나라나 사람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지금까지도 많이 들거든요. 아까 보면은 저는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봤던 그래도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 미국한테도 그렇고 뭐 협박을 뭐 핵을 가지고 있겠다고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는 진짜 자주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뭐 맹목적으로 북한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번에 푸나님께서도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을 진짜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도 지금 그래서 가장 걱정인 게 뭐냐면 남한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막 평화 모드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응원하고 너무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태였는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자꾸 등을 돌릴까 봐 저는 그게 진짜 걱정이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통일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모임을 준비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필이면 또 이런 게 벌어지니까 네, 어떤 걸 이제 사람들의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버로서 그리고 다른 청년들로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런 걸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오케이. 자, 어쨌든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요. 네. 고맙습니다.